예,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16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일환으로 차은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광고 대행사의 광고를 배제하고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제 불법 행위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금융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서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이미 드러난 사실관계도 호도하고 또 제가 작년에 들었던 설명이나 답변과도 상반된 황당한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그걸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해당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되는 금융위 출신의 이수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해외 파견되어 있고 이번 국정감사 증인도 불출석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는 작년 국감에서 제가 문제 제기했을 때 내부 감사 등을 조치를 요구했었고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그 내부 감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장님께서 금융위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도록 내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감사 담당관을 저희 의원실로 보내서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죠. 네. 예. 금융위원장님, 제가 금요일날 예탁원 감사에서도 잠깐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예탁원이 사실상 무인가 신탁업을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금융위원장님, 보고 받으셨나요? 그 법적인 근거가 뭐 확실치 않은 않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날도 설명을 했지만 상법 시행령상에 나와 있는 업무 능력을 가지고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 능력을 가진 것이지 그거 자체가 영업을 인가 받아야 되러 영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인가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별거의 문제인 거죠.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일반론적으로 영업 능력을 규정한 조항과 인가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별도로 다 있으면 지마트 의원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하시는 요지는 신탁업 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날도 설명했는데 한국투자공사의 경우는 법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 인가를 받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여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을 좀 검토하시라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네, 그게 뭐 별도로 받아야 되느냐 또 그렇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기관에도 유사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의 내용과 다른 법령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체계적인 어떤 그 원칙을 세운다는 입장에서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예탁원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결론이 도출됐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산하기관 감독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 이것도 예탁원 문제입니다. 예탁원의 법적으로 정관에 기재하라고 된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은 법 229조 1항의 5호인데요. 주식의 취득자 경미 소유 한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이전 2005년 1월 달에 시행된 증권거래법에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예탁원 정관에 보면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반드시 넣으라고 한 조항이 정관에 없는 상태인데 이게 무려 13년간 지금 위법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관에 누가 넣어야 되냐? 당연히 회사와 최대 주주인 거래소가 이것을 추진을 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위는 또 거래소와 예탁원의 감독기관인데 금융위도 안 챙기고 결국 셋 다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으니까 이런 위법행위가 13년간 지속됐다고 봅니다. 저는 좀 이번 국감 마치시는 대로 조치를 하시고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이 소관기관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는 좀 금융위도 다시 되돌아보고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못된 점 있으면 바로 잡겠습니다. 예. 또 하나 금융위원장님 하나투어가 고객 정보가 해킹이 되어서 문제가 됐는데 해커가 하나투어의
6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해커가 비트코인 요구한 거는 이게 익명성 때문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데,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현금화 되지 않으면은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여 탈세 문제나 또는 해외 자금 유출, 뭐 범죄에 사용될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우려가 되고 있고, 저는 이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상품권에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이나 KAI, 그다음에 롯데홈쇼핑에서도 뭐 이런 그 상품권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이나 뭐 뇌물 수수 등의 이제 내용들이 지금 나왔었는데요. 금융실명제나 자금 세탁 방지의 우회적인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나 상품권이 충분히 이용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박선수 의원님이 FIU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대상에 상품권 넣어달라고 검토 요청을 했고 그러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을 비트코인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을 말씀하시죠. 예, 비트코인 아니, 가상화폐 예, 전체적으로 그 관계기관 TF를 9월 말에 개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FIU 특정 금융거래 정보에 이제 보고 대상으로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상품권도 같이 우리가 좀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현실이 지금 제도로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계속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상품권 발행과 유통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상품권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 아무튼 정부에서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건데 금융위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차례 관계부처 회의도 가지고 그 방향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품권 문제는 이게 자금 세탁 방지, 자금 세탁 이용되고 이런 부분에 걱정이 있으십니다만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여튼 법안 논의할 때 저희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한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주 증인. 네. 그 정유라 씨 그 지원을 위한 외환 거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안종범 전 수석이 수첩에 2015년 9월 13일 하고 이제 001하고 이렇게 숫자를 적습니다. 이 번호가 당시 외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에 있었던 그 이상화 씨 지점장의 전화번호예요. 이런 후에 이제 그 삼성에서 그 다음 날인 2015년 9월 14일, 그러니까 그 수첩에 적혀져 있는 일자 다음 날 코어 스포츠의 용역비 명목으로, 실질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정유라 씨의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주 뒤인 10월 2일부터는 삼성전자 명의의 독일 KB 하나은행 계좌에 말 구입비 명목으로 송금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코어 스포츠의 용역비, 실질적으로는 정유라 씨의 생활비와 그 다음에 말 구입비를 그 송금을 했는데 외환거래법상 실무를 담당하는 그 은행에서는 이게 송금 절차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 실무적으로 처리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생활비, 뭐 용역비 명목으로 쓰건 뭘 구입한다고 하건 간에 절차는 서류를 작성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다 동일하게 본질적으로 같게 처리하고 예. 사후적으로 이게 그 명목에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은행이 검토하거나 그러진 않죠. 뭐 금액에 따라서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후적인 관리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크면은 은행이 사후적으로 그 항목에 쓰였는지를 그 계좌에 뭐 이체되는 내용 등을 통해서 확인합니까? 회사의 문의랍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투자를 위해서 송금을 했다면 그 투자가 적법하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사후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을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아무튼 본질적으로 송금 절차를 준수하고 실무적으로 시행할 때는 네. 차이는 없다는 거죠. 네.
예, 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통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장님, 예. 제가 최근 3년간 광고비 홍보비 지출 내역 보내달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했는데요. 은행에서도 자료 제출 안 하면서 영업비밀이다 하도 그러셔서 제가 특정인과 특정 매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고요. 그 특정 매체와 특정인에 관련해서 제가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임 행장들과 연관된 곳에 지출된 부분이 상당히 금액이 꽤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 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를 제작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당한 건수와 금액이 그 재단을 통해서 하지 않고 있어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핀테크 금융개혁 또는 IS 계좌 제도 같은 것에 대해서 선전하거나 또는 국민 여론 형성을 위해서 많은 협찬을 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기획기사를 요청하고 협찬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업은행은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기획기사 협찬뿐만 아니라 기업은행에서 상당 건수의 금액과 이 이제 협찬 광고로 쓰이고 있는데 이 금액이 꽤 큽니다. 그래서 협찬 광고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전 사후 통제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 지적한 부분은 이후에 좀 시정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좋습니다. 금융위원장님하고 감독원장님 같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P2P 대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P2P 대출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PF,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투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약 40% 규모로 쓰이고 있는데, 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그 P2P 투자에서 부동산 개발의 허위 과장 광고 같은 것들이 있어서 감독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점을 다시 좀 점검하고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P2P 대출 중에 부동산 PF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현황을 달라고 감독원에 요청을 했더니 감독원 답변이 감독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다고, 자료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니까 P2P 대출 그 협회에 한번 공시 자료 등을 파악을 해봐라라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P2P 대출 그 금융협회에 또 똑같은 자료를 요청했더니 거기서도 그런 상세 내용은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고 그냥 공시된 내용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줬습니다. 저는 감독원이 감독 대상이 아니라서 파악하지 못하고, 정작 또 협회도 자율 규제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서 관리 감독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서는 P2P 투자자들에게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또 이 P2P 투자에서 또 상당 부분이 부동산 PF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실화가 돼서 그 투자자한테 피해가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지 사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어떤 지역의 P2P 업체가 부동산 PF 투자권으로 이렇게 그 광고를 자금 마련하기 위한 그 사이트인데요. 2개월 동안에 연 19.9%를 지급하겠다는 상당히 고수익인데, 이 투자 설명에 따르면 1순위 수익권 증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대출금의 130%로 설정을 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수익권 증서라는 거가 이제 담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증빙 서류를 쭉 이렇게 뒤에다 붙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서류가 있지만 수익권 증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투자자들에게 담보되는 내용은 없고 다른 사안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관리해야 된다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같은 실정이란 말이죠. 우리 감독원장님하고 금융위원장님, 좀 전반적으로 P2P 대출에 대한
좀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각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주로 그 B2B 대출이 부동산 PF나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또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사항을 보다 좀 확실하게 알리는 게 필요하겠고 또 관련 법이 없이 근거법이 없이 가이드라인에 의지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것도 좀 미비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시행 초기이니만큼 필요하면 우선 가이드라인 개정부터 하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이 관리 근거법 제정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으니까 하게 되면 더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말씀하신 우려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최 의원님. 감독원장님. 네, 저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PF라든지 왜 너무 쏠리 있고 또 그 과장 부실 공시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 감독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도 실시하고 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도 점검하고 등등을 해서요. 그리고 또 협회 자율 규제 시스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P2P 그 대출이 이제 더 커가기 전에 그 자체적인 점검을 좀 확실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하면 네. 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이 존경하는 최운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예. 그 방금 우리 금융위원장님 답변 태도에서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은 특히나 이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해서는 작년에 수차례 그 금융위원장 또는 부위원장님들이 찾아와서 많은 의원들께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내용 중에도 이런 게 있는데요. 인터넷 전문은행 두 곳이 3년 내 자산 규모가 14.5조 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금리 대출을 1.4조 원을 할 것이다. 라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중금리 대출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 금액의 출처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두 인터넷 전문은행의 그 인가 자료들을 다 열람을 하고 했지만은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숫자들을 허위 숫자들을 제시하면서 인터넷 뱅킹 전문은행 만들기 위한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그런 설명들을 하고 다니셨어요. 금융위가. 자, 최 의원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질의 질의 시작하시죠. 시작하겠습니다. 금감원장님, 저 질의드리겠는데요. 임원 보수 공시제도가 이제 도입이 돼서 지금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취지는 이제 단순히 뭐 대기업 또는 뭐 총수 일가들의 급여가 얼마냐를 뭐 시중에 알려서 뭐 가십거리로 쓰자고 하는 게 아니죠.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임원의 보수가 기업의 성과와 제대로 잘 연동이 돼서 합리적인 보수 체계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주주들이 특히나 또 알 수 있게 하고 그거를 평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올해 2월 말까지 그 사업보고서 공시 내용을 보면은 공개 대상 임원 보수 중 급여 비중이 50% 이상이고 성과급 비중은 5% 미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그런 합리적인 보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고요. 단순한 사례이긴 하지만은 조금 이따 뒤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대부분 성과급이 없는 이제 상황이고 또한 그 보수를 공시할 때 보수 산정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 이게 현대자동차 사례인데요. 이게 이제 정몽구 회장, 정의선 부회장의 이제 그 사례가 나옵니다. 정몽구 회장이 24억을 그 작년 상반기 동안 받아갔는데 내용을 산정 기준을 보시면 뭐 주총 의결 등등이 어쩌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그게 규정이 바뀌어서 좀 더 자세하게 쓰라고 했더니 2016년 말로는 총 53억을 받아갔는데 쓰여있는 내용이 저렇습니다. 뭐 직무, 직급 등 뭐 근속기간 등등에서 이렇게 했다. 전혀 산정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공시 제도가 제대로 그 자리를 잡으려면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공시 서식인데요. 이 최대 주주 그러니까 임원들에 대한 그
저기 경력을 쓰라고 하는 난에 저희가 보면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 사업 내에 있었던 일들 중에 파산, 법정관리, 화의 또는 워크아웃 등등을 체결한 그런 경력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화면 보시면은요, 이게 박상구 회장의 사업 그 경력인데요. 달랑 저렇게 학력하고 그냥 회장이라는 거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호그룹이 숱하게 워크아웃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표이사를 맡았던 박상구 회장인데 저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공시 제도들 다시 한번 꼼꼼히 좀 보시면서 좀 개선을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답변해 주시죠. 특별한 답변은 없고요. 지금 말씀한 지적 사항에 충분히 저희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상세하게 표력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원 여기 의원님 뭐 특정 한 분에게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에 우리 금융위원장님이 한번 종합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우리 금융 관련된 기관들이 다 좀 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작년 그 산업은행이 이제 좀 문제가 되면서 뭐 자회사들 빨리 매각하라고 하면서 이제 작년 10월 매각 발표 이후 최근 8월까지 매각한 그 자회사들, 출자회사들 자료를 좀 받았는데 그 중에 중소벤처 투자한 것들 중에서 93개 회사를 매각을 했는데 8개 회사만 이익이 나고 85개 회사에서는 이제 손실이 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난번에 산업은행 그 국감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작년에 제가 그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에 대한 그 성공과 실패를 봤더니 시중은행보다 훨씬 못하고 뭐 여러모로 이제 제대로 못하더라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이 벤처 투자에 대해서도 우리 산업은행 그 이제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데에서 그게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과거에 정부가 주도해 오면서 어떻게 보면 관주도로 해왔던 구조조정이나 또는 이런 창업, 뭐 벤처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 평가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자본시장에서 모험자본들이 생겨나서 시장 주도적인 구조조정이나 벤처 창업에 이제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관주도에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한 부분도 이제 있지 않을까라는 반성을 하게 되고 특히나 벤처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태 펀드 등을 이렇게 재정으로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하면서 벤처 투자인데 위험을 회피하는 투자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투자죠. 네. 그래서 뭐 상환 우선주 위주로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이제 그 벤처 캐피탈 같지 않은 벤처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앞으로 좀 시장의 모험 자본을 육성할 수 있도록 우리 금융 당국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각자의 그 금융 기관들이 좀 그런 관점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보도 보증 업무만 하던 것을 자꾸 투자 업무로 연계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할 일을 공공기관이 또 들어가면서 시장의 역할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시장의 모험 자본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이 앞으로 구조조정이나 또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좀 관점에서 우리 금융위원장님이 앞으로 금융당국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런 내용들 좀 같이 마련해 나갔습니다. 예, 그 옳으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 혹시 그 벤처 투자 구조조정 이런 업무에 있어서 산업은행은 성과가 안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또 치중하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 회피적인 자금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사내는 정책금융기관의 성격상 좀 더 그 위험이 있더라도 또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할 일은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